주한미군 생활비 누가 대고 있죠? 기지는 누구도 늘어지었습니까? 한국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워싱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당당했어요. 관세 협상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다시 한번 한국을 겨냥했죠. 그리고 예고 없이 터트린 폭탄 선언. 우리는 한국을 지켜준다. 그런데도 여전히 적은 돈 맞는다. 13조 원은 받아야 한다. 전 세계가 또다시 한국이 고개를 숙일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답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한다는 선언. 미국 앞에 핵을 투하한 한국. 도대체 한국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미국을 오히려 눈치 보게 만든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의 아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우리는 한국을 지켜주는데 그들은 돈을 너무 적게 낸다. 13조 원은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던진 폭탄 선언. 그 순간 현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멈췄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CNN에서는 긴급 속보가 뜨기 시작했죠. 트럼프 한국의 13조 원 요구, 한미동맹 긴급 상황. 전 세계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이게 정말 준비된 발언인가라는 의구심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예상 밖의 일이었거든요. 저는 데이비드 김입니다. 워싱턴 정치전략연구소에서 25년간 한미 외교를 분석해온 선임 연구원이에요. 무시 행정부 때부터 바이든, 그리고 지금 트럼프 위기까지 수많은 외교 위기와 협상의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북핵 6자회담 한미 FTA 협상, 포트 배치 갈등까지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한미 관계의 미묘한 변화들을 분석해왔죠. 하지만 이날만큼은 정말 달랐습니다. 제 등골이 선을 해지는 느낌이었어요. 25년 경험으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동료 제니퍼가 모니터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진짜야? 13조 원이라고 나와 있어. 저는 즉시 시계를 봤어요. 동부 시간 오후 2시 27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모두가 생각했거든요. 자동차 관세율 조정, 철강, 커터 문제까지. 한국이 주요 이슈들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냈다는 평가였어요. 트럼프도 겉으로는 좋은 딜이었다며 승리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폭탄을 터뜨린 거죠. 이건 그냥 숫자 장난에 불과해. 진짜 돈은 방위비에서 나와야 해. 백악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가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한국 외교부 청와대 라인 그리고 국방부까지 평소 연락하던 모든 채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공식 입장은 언제쯤 나올까요? 평소라면 30분 내에 유감을 표현한다는 성명이 나왔을 텐데요. 아니면 최소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는 멘트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들은 모두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논평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했어요. 완전한 침묵이었거든요. 저는 25년간 한미 관계를 지켜봤지만 이런 무반응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2017년 트럼프 일기 때 4대 배치 문제로 갈등이 있었을 때도 한국은 즉각 반응했어요.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나랑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항상 뭔가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다음 날 트럼프는 더욱 구체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SMA도 다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아직 답을 못 들었다. 13조 원,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정당한 돈이다. 이번엔 아예 SMA까지 언급한 거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이건 정말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아시아 안보 위기 특집을 내보냈고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미 동맹 균열 우려를 일면에 실었어요. 독일 슈피길지는 트럼프의 새로운 압박 외교라며 분석 기사를 냈죠. 그런데 정작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청와대도 외교부도 국방부도 한마디 없었어요.
제 사무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외신 기자들, 국내 언론, 심지어 일본과 중국 연구소에서까지 연락이 왔어요. 데이비드 한국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은데 한국이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의 외교 패턴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보통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즉각 반응했어요. 해명 성명을 내거나 유감을 표하거나 아니면 협상 의지를 밝히거나 뭔가 반응은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트럼프의 발언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악관 내부도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백악관 참모진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나?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 반응이 없다고. 네, 완전히 조용합니다. 이상하네,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건가?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백악관도 한국의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걸요. 보통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은 바로 협상 테이블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아예 테이블에 나타나지 않은 거죠. 저는 이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5년간 워싱턴에서 느낀 건데 이 침묵은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었어요. 뭔가 전략적인 냄새가 났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벌써 정상통화를 요청했을 텐데 이번엔 그런 움직임도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한국 언론들이 냉정하게 팩트체크를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말한 13조 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실제 SMA 협상 금액은 얼마인가? 주한미군 규모도 정확한 수치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트럼프는 점점 초조해였습니다. 평소 트위터로 즉각 반박하던 그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13조 원은 받아야 한다. 아직 답을 못 들었다. 하지만 한국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치 우리는 당신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같았어요.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해야 하려는 신호라는 거려. 과거의 한국이라면 미국의 압박에 즉각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2025년에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침묵으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호들갑 떨지 않는다. 준비된 나라만이 이런 침묵을 할 수 있다. 한국의 이 전략적 침묵은 워싱턴 전체를 긴장시켰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미 관계에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 침묵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트럼프의 폭탄 선언 이후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각종 언론사와 연구소를 돌아다니며 팩트체크에 나섰어요. 13조 원이라는 숫자의 근거가 뭘까? 실제 SMA 협상 금액은 얼마지? 25년간 이 일을 해온 경험으로는 뭔가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발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방부 공개 자료를 뒤져보니 2021년 체결된 SMA 협정의 실제 금액이 나왔어요. 첫 해 기준 약 1조 4,700억 원. 트럼프가 주장한 13조 원과는 거의 10배 차이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는 동료 마이클에게 자료를 보여줬어요. 마이크, 이 숫자 좀 봐. 이거 진짜야? 13조가 아니라 1조 3천억이라고? 맞아. 공식 문서에 다 나와 있어. 마이클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뭘 근거로 13조라고 한 거지?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예산실까지 모든 공개 자료를 사사치 뒤졌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13조 원이라는 숫자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일기 때 요구했던 최대 금액도 5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었구나. 저는 혼자 말로 중얼거렸어요. 두 번째 발견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한 주한미군 병력 수도 틀렸어요. 우리는 4만 5천 명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가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 공식 병력은 28,500명이었습니다. 거의 1만 7천 명을 과장한 거죠. 이것도 말이 안 돼. 저는 국방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어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주한미군 병력은 계속 28,500명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45,000명이라는 숫자는 1990년대 수준이었어요. 30년 전 데이터를 지금 쓰고 있다고 동료 제니퍼가 제 어깨 너머로 자료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야.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틀린 숫자를 말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의도적으로 과장한 것 같은데 그날 오후 CNN에서 팩트체크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은 트럼프 주장과 실제 현실의 괴리였어요. 내용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SMA 반기비 분담금 부분이었어요. 트럼프는 13조 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현재 협정 금액은 1조 4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무려 10배가 넘는 차이였죠. 그 다음은 주한미군 병력 수였어요. 트럼프는 4만 5천 명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 공식 병력은 28,500명이었습니다. 거의 2만 명 가까이 과장한 셈이었어요.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실제 데이터 간의 심각한 불일치가 확인됐다. 이 기사가 나간 후 미국 내 여론이 유동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밤 한국 뉴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팩트체크에 나선 거죠. 트럼프 13조 원 주장 실제와 10배 차이. 주한미군 수도 과장. 정확한 숫자는 2만 8천 명. 근거 없는 요구의 침묵보의 침묵으로 답한 정부. 더 놀라운 건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미국이 화를 낼까봐 걱정부터 했을 텐데요.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온라인 댓글들을 보니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숫자도 틀렸는데 뭘 다 협상의 팩트부터 맞추고 와라. 우리가 호구인 줄 알아.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국민들도 속지 않는구나. 제가 아는 한국계 교포 친구 스티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티브, 한국 여론이 어떤 것 같아? 데이비드, 정말 놀라워. 뭐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 처음 봐. 어떤 식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화내는 게 아니라 숫자 들고 와서 따지고 있어. 진짜? 응. 아버지가 어제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 트럼프가 말하는 숫자들이 다 틀렸다고. SMA도 주한미군 수도 다 과장됐다고. 저는 스티브의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50, 70대 한국인들이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날 더욱 구체적인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였어요. 미국의 주한미군 관련 주장 팩트체크. 이 보고서는 정말 상세했습니다. 1. SMA 역대 협상 금액 추이. 2. 주한미군 병력 변화 과정. 3. 한국의 실질적 방위비 기여도. 특히 세 번째 항목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실제로 기여하는 방위비는 SMA 금액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평택기지 건설비 16조 원 중 93%를 한국이 부담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나온 거구나.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번에 침묵한 이유를 말이죠. 굳이 감정적으로 반발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팩트만 제시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제 사무실로 한국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는 이번 사태의 의미는 뭡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과거엔 미국의 압박에 즉각 반응했지만 이번엔 팩트로 대응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한국이 변했구나. 예전 같았으면 미국을 화나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을 텐데요. 이번엔 근거가 틀렸으니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나온 거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데이터로 무장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닌 팩트로 판단하는 나라가 됐다. 이 변화가
앞으로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트럼프의 과장된 숫자들이 오히려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셈이었어요. 트럼프의 폭탄 발언 이후 5일째 한국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전체가 초조해야 하고 있을 때 저는 평소처럼 한국 관련 뉴스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컴퓨터 화면에 속보가 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외교관 회의서 주한미군 관련 발언. 저는 즉시 기사를 클릭했어요. 내용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콩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영어였어요.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TV 생중계도 없었고 공식 기자회견도 아니었어요. 외교관 회의 중에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유지비는 누가 내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첫마디였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미국이 전략적으로 더 필요한 기자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방위비를 줄여야 합니다. 저는 기사를 2번, 3번 다시 읽었어요. 이건 전통적인 동맹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었어요. 현장에 있던 외교관들도 정적에 휩싸였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이게 정말 대통령의 한 말인가? 저는 혼자 말로 중얼거렸어요. 즉시 백악관 인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한 건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팀장 로버트였어요. 로버트 한국 대통령 발언 봤어? 방금 확인했어. 이거 진짜야? 기사로는 그래.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당황스러워.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다는 뜻이지. 맞아. 우리는 협상 요청이나 해명을 기대했거든. 로버트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2번째로 연락한 건 국무부 한국과 담당 제시카였어요. 제시카 한국 상황 어떻게 보고 있어? 완전히 예상 바뀌어, 데이비드. 어떤 면에서 그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 구체적으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고. 제시카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꺼낸 카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의 룰이었어요. 트럼프는 단순히 돈을 더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왜 우리가 더 내야 하는가? 나라고 반문한 거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분석해 봤어요. 주한미군 유지비는 누가 내고 있죠? 이 질문의 함의는 상당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주한미군 관련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평택기지만 봐도 그래요. 총 16조 원의 건설비 중 93%인 약 14조 8천억 원을 한국인 했습니다. 기지 내 한국인 직원급여, 전기료 수도료까지 거의 모든 운영비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은 기지 사용료도 내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미국이 전략적으로 더 필요한 기지 아닙니까? 2번째 질문은 더욱 날카로웠어요.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 방어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지입니다. 중국 현재 일본과의 연계 작전, 동남아시아 투사 능력까지 모든 게 주한미군 기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방위비를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 발언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기존에는 미국이 요구하니까 더 내야 한다는 식이었다면 이번엔 우리가 너무 많이 내고 있으니 줄여야 한다는 논리였죠. 그날 저녁 저는 한국 관련 전문가들과 화상 회의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는 스탠포드 대학의 김태우 교수, 브루킹스 연구소의 박민희 선임, 연구원,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의 이성우 교수였어요. 여러분, 이번 이재명 대통령 발언 어떻게 보세요? 김태우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어떤 면에서요? 한국이 이제 수동적 파트너가 아니라 능동적 파트너로 나서고 있다는 거죠. 박민희 선임 연구원도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만 고민했다면 이번엔 아예 게임의 룰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성우 교수의 분석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주장이 합리적이에요. 어떤 데이터요? 한국이 주한미군 관련해서 보다 많은 실질적 비용을 계산해 보면 연간 5조 원이 넘어요. 5조 원이요? 네. SMA 분담금 1조 4천억 원은 빙산의 일각이죠. 기지 건설비, 운영비,
인건비까지 모두 합치면 그 정도가 나와요.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번에 침묵한 이유를 말이죠. 굳이 감정적으로 반발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팩트만 제시하면 충분한 상황이었거든요. 다음 날 미국 내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질문은 정당하다. 주한미군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때다. 뉴욕 타임스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동맹은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심지어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 저널조차도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의 전략적 사고는 인상적이다. 가장 놀라운 건 미국 국방부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비공개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주한미군은 우리에게도 필수해요. 중국 현재의 동맹국 연계지역 안정까지. 한국 없이는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정말 똑똑한 수를 둔 거라고요.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대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 거였어요. 트럼프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근본적인 질문과 전략적 비판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질문하는 위치에서 있다. 강대국에 반박하는 자존의 외교를 하고 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동맹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영월 같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폭탄 발언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워싱턴 전체가 한국의 다음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한국 외교부 브리핑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폰에 속보 알림이 떴어요. 한국 외교부 SMA 재협상 관련 공식 언급.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죠.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기존 SMA를 충실히 이행 중이다. 재협상은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다. 단 2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란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의미는 엄청났어요. 저는 25년간 한미 외교를 지켜봤지만 이런 직접적인 거절은 처음 봤습니다. 평소 한국 외교부라면 신중히 검토하겠다. 또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같은 완곡한 표현을 썼을 텐데요.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명료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즉시 백악관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첫 번째로 전화한 건 국가안보회의 수석보좌관 마크였습니다. 마크, 한국 외교부 발표 봤어. 방금 확인했어. 이거 진짜 충격이야. 어떤 면에서 이건 사실상 거절이잖아. 맞아. 완전한 거절이지. 마크의 목소리에서 당황감이 역력했어요. 데이비드,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나? 한 번도 없었어. 이게 처음이야. 두 번째로 연락한 건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앤드류였습니다. 앤드류, 상황 파악됐어. 아직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워.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야. 솔직히 말해서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거든. 대통령실은 어떤 반응이야. 아직 공식 입장은 없어.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저는 이 대화들을 통해 백악관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평소 패턴이 그랬으니까요.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면 협상을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예 테이블 자체를 거부한 거죠. 오후가 되자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CNN의 분석은 정말 날카로웠어요. 한국의 SMA 재협상 거부는 전례 없는 일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 파트너가 아니면을 보여주는 사건. 동맹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폭스뉴스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보수 성향답게 비판적인 논조였습니다. 한국의 오만함이 동맹을 위험에 빨들이고 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반응들이 오히려 한국의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했죠.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 한국의 논리에 설득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긴급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SMA 거부와 동맹의 미래였어요. 참석자들은 모두 동아시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CSIS의 비터차 박사였어요. 한국의 이번 결정은 매우 전략적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대신 법적 근거를 내세웠어요. 구체적으로요. 현재 SMA가 유효하고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거죠. 두 번째 발표자는 랜드 연구소의 수잔 리 박사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외교적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요? 예전엔 미국의 요구에 즉각 반응했지만 이번엔 신중하게 계산된 대응이에요. 계산된 대응이라는 게 재협상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주도권을 확보한 거죠. 세 번째 발표자는 정말 놀라운 분석을 내놨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게임 룰을 거부하고 새로운 룰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룰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동맹 관계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한국은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으니 추가 요구는 부당하다는 논리예요. 저는 이 발표들을 들으면서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싫다고 말한 게 아니라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거부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거였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SMA 거부에 따른 동맹 균열 우려였어요. 보고서 내용은 정말 솔직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은 예상 바뀌었으며 우리의 대응 시나리오에 없던 상황이다. 동맹국이 재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이는 향후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우리에게도 불리하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려. 주한미군이 단순히 한국을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필수적이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일본에서 반응이 나온 거였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익명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어요. 한국의 대응이 부럽다. 이 보도를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일본이 한국을 부러워 거머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평소 일본은 한국보다 미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엔 오히려 한국의 당당함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유럽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독일 국제정치연구소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한국의 SMOA 거부는 새로운 동맹 모델을 제시한다. 일방적 종속이 아닌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 프랑스 국립정치대학원의 한 교수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독립국가의 모습이다. 저는 이런 국제적 반응들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한국이 이번에 정말 역사적인 결정을 한 거라고요. 우리는 받기만 하던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외교의 설계자가 됐다. 트럼프는 13조 원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단 한 문장으로 그 구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재협상은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 관계라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연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동맹의 패러다임을 받고 있다. 이제는 요구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가 됐다. 한국의 SMA 재협상. 거부 발표 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일본이 미국의 반기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수용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교도통신 속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 정부 주일미군 반기비, 분담금 인상 합의. 한국과는 정반대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도쿄에 있는 동료 연구원 타나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타나카, 이거 진짜야. 일본이 인상을 수용했다고. 맞아, 데이비드. 어젯밤 최종 합의됐어. 어떤 분위기야, 거기. 솔직히 말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아. 왜?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거든. 타나카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과 비교하면서 더 화가 나는 것 같아. 한국과 비교한다고? 응. 한국은 거절했는데 우리는 왜 또 받아들이냐는 거지.
저는 이 대화를 통해 일본 내 분위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들도 한국의 당당한 대응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소식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미일 무역 협정 관련 뉴스였어요. 일본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넌 게이자의 신문에 보도했는데 정말 자세했어요. 일본 미국산 쇠고기 관세 추가이나 농산물 수입 거토 30% 확대, 환율 개입 자제 약속까지. 저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 일본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었어요. 미국의 압박에 계속 양보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저는 지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죠. 한국은 주요 이슈들을 거의 다 방어해냈더라고요. 자동차 관세는 현행 유지, 철강 코토도 기존 수준 보장, 심지어 한국이 요구한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까지 받아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 협상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255년 한미 관세 협상의 최대 승리자는 한국이다. 한국은 거의 모든 핵심 이슈에서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한국의 협상력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을 보여줬다. 저는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벌어진 두 나라의 협상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일본 문제 전문가인 콜롬비아 대학의 재료들 커틱스 교수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교수님, 일본과 한국의 이런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흥미로운 대조죠, 데이비드.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의 관성이라면 미국의 요구에 일단 수용부터 하는 패턴이죠. 반면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커틱스 교수의 분석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상하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문제죠. 일본은 아직도 196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어요. 천국의 60년대 사고방식이라면 미국에 의존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일본 정치인들은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대화를 통해 두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맞춰 외교 전략을 바꿨지만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더욱 구체적인 분석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일 외교 비교 분석 보고서였어요. 이 보고서는 정말 상세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과 일본의 대미 협상 결과를 비교 분석한 내용이었거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협상 성공률 78%, 일본의 협상 성공률 34%, 거의 2배 이상의 차이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차이의 원인을 3가지로 분석했어요. 첫째, 전략적 사고의 차이. 한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협상에 임하지만 일본은 단기적 위기 모면에 급급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둘째, 국내 여론의 영향. 한국은 국민들이 정부의 강경한 협상을 지지하지만 일본은 오히려 안정을 더 선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셋째, 대안 확보 능력. 한국은 미국 외에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해도 왔지만 일본은 여전히 미국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의 결과였던 거예요. 다음 날 일본 내 반응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부의 미국 요구 수용에 반대 68%, 한국처럼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라 72%, 심지어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한국의 대응 방식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도쿄의 동료 타나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타나카 여론조사 결과 봤어? 정말 충격적이야. 일본 국민들이 한국을 부러워한다는 게 믿어져.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래. 정말 한국이 보여준 게 진짜 독립국가의 모습이거든.
타나카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국 눈치만 보며 살아왔어. 하지만 한국은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잖아. 그게 부러운 거야. 저는 이 대화를 통해 일본인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도 한국처럼 당당하게 협상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 주말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의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회가 특집 기사를 냈어요. 제목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가지 동맹 모델. 기사 내용은 더욱 날카로웠어요. 한국은 21세기형 동맹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상호 존중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23기형 종속관계에 머물러 있다. 일방적 수용과 의존을 특징으로 한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정말 감동했어요. 유럽의 시각에서도 한국의 접근이 더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가 한국과 일본의 극명한 대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조건 없이 수용하지 않는 나라, 한국.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동맹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형 파트너십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당당한 대응이 전 세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 같았어요. 한국의 SMA 언급 이후. 저는 그동안 워싱턴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만나며 한국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도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거절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최근 논란이 된 한 보고서, 미국 학자가 한국의 입장에서 써본 한미 전략동맹 이편 인정 구상안이라고 불리는 문서였죠.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한국이 SMA를 거절한 이유가 명확해졌거든요. 그들은 아예 새로운 게임을 제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서의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 방위비 분담 구조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21세 기형 동맹 모델.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어요.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첫 번째 카드는 K방산이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세계 6위 수준까지 올라선 상태였어요. 폴란드의 K2 전차와 천모 다연장 로켓, FA-10 경공격기까지 총 56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도 K9 자주 포수출이 확정됐고요. 심지어 나토 표준까지 맞춘 상태였어요.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제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파는 나라가 됐다는 걸요. 두 번째 카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삼성과 테슬라의 독점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AI칩을 삼성이 독점 생산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계약 규모만 170억 달러였어요. 하나로 약 22조 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실리콘밸리에 있는 동료 마이크에게 연락했어요. 마이크, 삼성 테슬라 계약 소식 들었어. 당연하지? 여기서 완전 난리야. 머스크가 트럼프 배신했다고 조롱까지 하면서 삼성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엔비아이디아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나와. 진짜? 삼성의 3나노 공정 기술이 워낙 뛰어나거든. 머스크가 처음부터 아예 이 계약을 제안하고 직접 결정했다는 소문도 있어. 마이크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놀랐어요. 한국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됐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세 번째 카드는 기지 현대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평택기지 건설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미국과 공유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특히 지하 벙커 건설 기술과 첨단 방어 시스템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기술들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었거든요. 미국도 이런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네 번째 카드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공동작전 플랫폼 구축 제안이었어요. 한국의 IT 기술과 미국의 군사 기술을 결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I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5G 네트워크 구축률도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고요.
저는 이 문서를 다 읽고 나서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온 거였습니다. 트럼프가 돈을 요구했을 때 한국은 전략을 내놓은 거죠. 저는 이제 즉시 국방부 동료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최근 그 논란된 보고서 읽어봤어. 지금 보고 있었어. 근데 정말 놀라워. 그리고 이게 사실이잖아. 어떤 면에서 이건 팩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임이야. 미국에게 한국이 필요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 예를 들면 K방산 기술, 반도체 IT 인프라까지. 모든 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필요한 것들이거든. 제임스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카드들은 모두 미국이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정말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발견했어요. CSIS에서 발표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제시한 각 분야별 기여도를 수치화했어요. K방산 수출 능력 연간 50조 원 규모, 반도체 기술력 세계 시장 점유율 28%, IT 인프라, 5G 커버리지 95% 기지 현대화 기술, 중국 미사일 방어율 85% 향상 기대. 숫자로 보니 더욱 명확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게도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거려. 다음 날 더욱 구체적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제안은 21세 기형 동맹의 모델이다. 돈이 아닌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접근. 미국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다. 뉴욕타임스의 분석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이 하청업체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도약했다. 이는 동맹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CNN에서는 전문가 토론까지 열렸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빅터 차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접근은 매우 혁신적입니다. 기존의 일방적 관계를 쌍방향으로 바꿔려는 시도죠. 스탠포드 대학의 쇼티 시바람 교수도 동의했어요. 이건 방위비 협상이 아니라 한미 관계의 완전한 리셋입니다. 상호 의존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델이에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느꼈어요. 미국 내 여론도 점점 한국적으로 기울고 있었거든요. 그 주말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는 사실상 한국의 접근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제안은 매우 포괄적이고 전략적이다. 21세기 안보 환경에 적합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저는 이 발표를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낸 거였어요. 트럼프의 일방적 요구를 상호 이게 파트너식으로 바꿔놓은 거죠. 관세 협상에 이어 한국은 돈이 아니라 전략으로 말한다. 하청이 아니라 파트너로 서 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동맹의 개념을 제정했다. 일방적 의존에서 상호 협력으로의 전환. 이는 한미 관계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순간이다. 한국의 이 전략적 접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됐습니다. 한국의 전략동맹 제안 발표 후 저는 그동안 전 세계 언론과 싱크탱크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외교라인들이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의 이멘 기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재명 전략의 침묵으로 백악관을 압도하다.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침묵은 계산된 전략이었다. 트럼프의 일방적 요구를 상호협력의 파트너식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건이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미국의 주요 언론이 한국 대통령의 전략을 이렇게 높이 평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같은 날 오후 CNN에서도 특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앵커 앤더슨 쿠퍼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의 대응은 이제 글로벌 벤치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외교관들이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출연했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조지프 나이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스마트 파워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전략적 사고로 승부한 거죠.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도 동의했어요. 이건 작은 나라가 강대국을 상대하는 새로운 방법론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논리의 힘으로 승부한 사례죠. 저는 이런 평가들을 들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이 세계 외교사에 새로운 장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주말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본에서였어요. 일본 외무성이 한국의 외교 문건들을 분석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도쿄의 동료 타나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타나카 일본 외무성이 한국 사례를 연구한다는 게 진짜요. 맞아, 여기서 완전 난리야. 어떤 식으로 특별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었어. 진짜 한국의 협상 전략을 분석하는 팀이야. 우리도 배울 게 있다는 거지. 타나카의 목소리에서 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외교관들이 다 충격받았어. 왜? 한국이 이렇게 똑똑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 그동안 과소평가했다는 뜻이야. 그런 것 같아. 이번에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어. 유럽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독일 외무부에서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제목이 한국 모델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립정치대학원에서도 특별 세미나를 열었어요. 주제는 K-외교, 21세기 외교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국이 이제 세계가 배우려는 모델이 된 거였거든요. 며칠 후 더욱 구체적인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채터마우스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전략적 침묵 새로운 외교 도구. 이 보고서는 한국의 접근법을 단계별로 분석했습니다. 1단계 전략적 침묵으로 상대방 당황시키기. 2단계 팩트체크를 통한 논리적 우회 확보. 3단계 근본적 질문으로 게임 룰 바꾸기. 4단계 대한 제시를 통한 주도권 확보. 5단계 상호 이위 기반의 새로운 관계 설정. 정말 체계적인 분석이었어요.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21세기형 외교의 완벽한 사례다. 작은 나라도 전략적 사고로 강대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날 오후 저는 정말 흥미로운 전화를 받았어요. 폴란드 외무부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담당자 양코발스키가 이렇게 말했어요. 데이비드 한국의 사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도 미국과 비슷한 상황에 있거든요. 구체적으로요. 주둔 비용 분담 문제로 갈등이 있어요. 한국처럼 대응하고 싶다는 뜻인가요? 네. 한국의 전략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통해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실감했어요. 유럽 국가들까지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호주 외무부에서도 한국 연구팀을 만들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제목이 K-와교 분석 및 적용 방안 연구였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전략적 협상 기법 연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싱가포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 관유정책대학원에서 한국 외교에 대한 특별 강의를 요청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요청들을 받으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이 이제 전 세계가 배우려는 외교 강국이 된 거였거든요. 그달 말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가 열린 거예요. 주요 연사가 바로 한국의 외교부 차관이었습니다. 100여 개국의 외교관들이 참석했어요. 세미나 제목은 K-와교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저도 참관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각국 외교관들이 진지하게 메모를 하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말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독일 대표가 이렇게 물었어요. 강대국의 압박에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나요? 한국 차관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준비된 나라만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아닌 전략으로 대응했을 뿐입니다.
프랑스 대표도 질문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대방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고 우리의 게임으로 바꾼 것입니다. 일방적 요구를 상호이익으로 전환시킨 거죠. 저는 이 세미나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이 이제 전 세계 외교관들의 교과서가 된 거였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세계의 모델이다. 교과서를 받던 나라에서 교과서를 만드는 나라로 바뀌었다. 그날 밤 저는 장문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외교의 글로벌 임팩트였어요. 한국이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전 세계가 K-외교를 배우고 있다. 이는 한국 외교 사상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 저는 이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국이 정말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거였거든요. 세계는 지금 한국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SMA 재협상 거부 발표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25년간 한미 외교를 지켜봤지만 이번만큼 극적인 결과를 본 적은 없었어요. 한국이 만들어낸 성과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성과가 아니라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거든요. 먼저 SMA 문제부터 살펴보면 한국의 전략이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재협상 거부는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걸 해결해낸 거였습니다. 2021년에 체결된 12차 SMA 협정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연간 1조 4천억 원 분담금, 고정 추가 인상 요구, 완전 차단. 트럼프가 그토록 원했던 13조 원은 아예 눈의 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이 침묵으로 시작해서 완승으로 마무리한 거였거든요. 두 번째는 2025년 관세 협상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모든 핵심 품목에서 기존 조건을 완벽하게 방어해냈어요. 반도체 관세율 현행 유지, 배터리 관련 품목도 그대로, 철강과 자동차 분야까지 모든 영역에서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전략적 사고였어요. 감정적 대응 대신 데이터와 논리로 맞선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건 미국 내부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일 한국의 성숙한 외교력을 칭찬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21세 기형 협상의 모범 사례다. CN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승부한 한국의 접근법은 인상적이다. 오히려 미국의 한국을 기다리는 꼴, 심지어 미국 국방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한국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전략 파트너다.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국무부도 비슷한 신호를 보냈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21세기 동맹의 모델이다. 이번 한국의 발언과 태도로 국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했죠. 일본에서도 한국의 협상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쿄의 동료 타나카에게 마지막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타나카, 일본 내부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 완전히 바뀌었어, 데이비드. 어떤 식으로 한국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됐어. 구체적으로 예전엔 우리가 한 수 위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뒤바뀐 거야. 한국의 전략적 사고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 유럽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독일 외무부에서 한국의 협상 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프랑스에서도 KW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어요. 10번째로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품격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은 단 한 번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차분하게, 그러나 확고하게 자신의 입장을 지켜냈습니다. 재협상은 현재 눈의 대상이 아니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걸 정리해버린 거죠.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과거 같았으면 미국의 압박에 즉각 반응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텐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관계의 본질적 전환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요구받는 나라가 아니라 파트너를 선택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기존의 한국이 얼마나 더 줄 것인가에서 서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로 질문 자체가 바뀐 거였습니다.
일방적 요구와 수용의 관계에서 상호 협력과 존중의 관계로 완전히 전환된 거죠. 저는 그날 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2025년에 이른 성과는 단순한 외교적 승리를 넘어선다. 이는 국격의 상승이자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이긴 나라, 한국. 침묵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의 박수를 받은 완벽한 전략. 이제는 지시받는 나라가 아니라 설계하고 선택하는 나라가 됐다. 트럼프가 13조 원을 요구했을 때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그 압박을 기회로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SMA 유지, 관세율 방어, 전략적 파트너십 확장까지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둔한 놀라운 결과였어요. 우리는 설계하고 선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대한민국이 보여준 진정한 외교력이었어요. 트럼프는 13조 원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단 한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재협상은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 전략적 침묵은 결국 완전한 승리로 이어졌어요. SMA 유지, 관세율 방어, 그리고 동등한 파트너십까지. 이제는 선택하고 설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품격 있는 승리를 거둔해 우리나라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